2007, 8년도에 일어났던 상황과 지금의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재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문 보고 방송 보면은 지금 집가격도 무너지고 있다니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될 겁니다. 애지간한 거로는 좀 쉽게 무너지질 않는 거죠.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온 부분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미국 서부 쪽의 IT 회사들 중에 이제 코비드 기간에 투자를 많이 받았다가 이자율 올라가면서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많이 나고 있다. 대단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중에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결국 미국의 모든 경제의 중심은 주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 내 커머셜, 그 중에서도 오피스 건물에 대한 어떤 뭐 위기의식 또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먼저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이스트 코스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집 가격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스트 코스트는 그에 반해서 이제 주로 IT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태까지 보면은 좀 문어발식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가 잘 된다 그러면 자기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 사서 합병을 해버리고 아마존도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닐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문어발식으로 늘어났다가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리를 하는 단계라는 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자율이 워낙 올라가면서 세계 경기의 흐름이 약간씩 바뀌어가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벌려놨던 거를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추세죠. 뭐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어느 국지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특정 계층의 얘기가 마치 미국 전체가 그런 양으로 잘못 호도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소식 접하자마자 들었던 위화감이 뭐냐면은 커머셜 상업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피스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머셜 안에 오피스, 리테일, 큰 상가, 그다음에 아파트먼트 맞습니다. 너무나 다양한데 맞습니다. 그럼 사실 매물 개수만 생각해 보더라도 또 미국이 지역마다 주로 다루는 산업군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서부에 IT가 있고 중부에 이제 또 제조업이나 또 동부에 금융이랑 바이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오피스는 결국 대도심 상권 딱 다운타운 에리아 부분에만 있는데 커머셜 매물 개수만 보더라도 사실 오피스는 포션이 적단 말이죠. 그렇죠. 유달리 이거를 사람들이 커머셜 이꼴 오피스로 얘기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아파트먼트도 커머셜이잖아요. 절대 아니죠. 지금 이제 포인트를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가 오피스 건물은 그 상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계 커머셜 뱅크뿐만이 아니고요. 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대부분의 한인은행 쪽에서도 오피스 건물에 대한 융자들은 지금 많이 삼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봤을 때 커머셜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피스 건물 쪽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게 맞다. 근데 리테일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다든가 서브웨이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식당이 고급 식당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물은 아직도 좋은 편이거든요. 뭐 오피스 건물이 흔들리니까 미국 내에 있는 뭐 어떤 그런 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합니다만 리테일 상가 이런 데들도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스트롱한 편입니다. 그건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차 물건이 나오는 게 없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그 FRB 미국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죠. 여기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같은 거기에서 이자율을 다락같이 올릴 때 다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주택도 그렇고 상가 건물도 그렇고 숏세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2007년도, 8년도에 이 경제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터졌을 때, 그때 같이 주택들도 한 집 건너 막 나올 것이고, 건물들도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각종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심어서 엄청나게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다들 내렸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7, 8년도에 일어났던 상황과 지금의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재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100만 불 이자 내주면은 네. 5만 불을 캐시백 해가지고 LTV가 105%, 110% 내주던 지금과 사실상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닌가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냐면 주택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커머셜 얘기를 하기 전에 주택 네.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 8년도도 주택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문제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심지어 그 모기지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꺼림낌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나중에 그 이제 클로징 커스트라고 그러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주택을 셀러한테 바이어가 사면서 41만 불에 내가 돈을 낼 테니 당신이 만 불을 코스트를 내주세요. 심지어 이랬단 말이죠. 이것까지도 승인을 해줬었어요. 은행이. 결국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집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서 무너지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버티죠. 그거를. 근데 이렇게 자기 자본 없이 남의 돈으로만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집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에 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한국도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니에요? 갭 투자에서 하다 보면 자기 자본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자본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이자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들부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주택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경제의 근본을 바뀌게 만든 거죠. 미국은 그 당시에부터 2013년도까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을 굉장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다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된 겁니다. 애지간한 거로는 맷집도 좋아졌고, 체질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질 않는 거죠. 돈이 있어도 융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일단 이자도 한국보다는 월등히 비싸고요. 주택에 대한 이자도. 그 다음에 뭘 따지게 되냐면 리페이먼트 능력. 이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주택 모게지나 또 다른 자동차 모게지 이런 빚에 대한 페이먼으로 몇 %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데빈 레이쇼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버는 돈에서 모게지로 나가는 돈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각 은행마다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그걸 못 넘기게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은행에서는 40%, 좀 많이 수월하게 해주는 은행에서는 50% 정도거든요.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벌면은 5,000불까지는 모게지로 나가도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따지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잡이 시큐어가 안 되면, 단단한 잡이 아니면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고, 그러면 모기지를 안 줬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7, 8년도에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지간히 흔들린 상황이었어도 이번에 이자율이 다락같이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그러면은 마구잡이로 내놔서 그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올랐단 말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이자가 다락같이 오르는 동에서도 물론 약간은 내려갔습니다만 미국 전체로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내려갔다고 봐야죠. 이 퍼센테이지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표현드린 건 뭐냐면 최고가 대비. 보통 미국 내 시애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을 보면 작년도 4월, 5월, 6월이 최고가였어요. 그러다가 5월 초에 미국 FRB에서 FOMC 그 이제 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5월 달부터 이자가 0.75%씩 계속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2007, 8년도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해서부터는 현상이 완전히 반대로 갔고 집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이자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실제로 내려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최고 가격 대비해서 내려간 게 10에서 15%예요.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도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트 코스트와 웨스트 코스트가 약간 다른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 가격이 다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이 웨스트 코스트도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저희 그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가 있는 이제 레드먼드, 그 옆에 붙어 있는 벨뷰,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뭐 이사카, 사마미시, 커클랜드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요런 데를 통틀어서 이제 이스트 사이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건 이유는 시애틀 다운타운으로부터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를 이제 이스트 사이드라고 얘기하고 주로 이 IT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이 이 동네를 선호하고 따라서 학군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쪽 지역 중에서도 이 벨뷰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학군도 좋은 도시인데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 좀 괜찮다 그러면 한 200만 불 해요. 이게 이제 150만 불 때만 내려가도 그렇게 좋은 집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좋은 학군이 있는 데를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리 IT 기업체에서 월급을 많이 사는 사람들도 처음 사는 집을 200만 불짜리 정도 사긴 굉장히 어렵죠. 그 정도면은 강남 아파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 IT 기업을 이제 자기네들이 다른 도시에 있다가 시애틀에 이제 트랜스퍼가 되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사람들을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을 안 갖고 있거나 벨뷰를 점점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벨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어졌죠. 이번에 그 벨뷰에 초등학교가 7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3개가 문을 닫았어요. 초등학교가요? 근데 한국처럼 이게 그 통폐합이 되는 거죠.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통폐합이 된다는 이유는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애들 층은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부부들이 와야 되는데 이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도 벨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또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 그 인근 도시들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미시라든가 이사카라든가 레드몬드라든가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집들이 한 150만 불 정도 선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 조금 적은 120만 불 정도를 하든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 펄스트홈 바이어, 타주에서 와가지고 시애틀에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요 동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보면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시애틀에 120만에서 150만 불 정도의 주택들이 이런 이스트 사이드에 나오면 아직도 멀티플 오퍼가 붙어요. 이게 일반인들 상황에서는 아니 어떻게 지금도 집이 하나가 오픈이 되게 되면 120만 불에서 150만 불짜리는 오퍼가 3개 붙고 4개 붙고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오느냐. 아니 신문 보고 방송 보면은 지금 집가격도 무너지고 있다며 집 가격의 이자율이 이렇게 막 6% 7% 가는데 아직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지역별로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표가 되게 되면 그것이 미국 전체를 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특정 지역, 특정 도시 그 중에서도 특정 가격대 이런 것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정확한 인포메이션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떤 레퓨테이션이 있는 포털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현장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게 되면 대부분의 바이어나 뭐 셀러들이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물어볼 때는 되게 답을 정해 놓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셀러들은 이렇게 해서 집 가격이 비싸게 팔아줄 수 있어요. 이걸 듣고요. 바이어분들은 이렇게 해서 집 가격을 싸게 사줄 수 있어요. 이 얘기만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좀 잘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 그렇지 않은 가격대를 찾는 바이어분들께는 또는 셀러분들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만 설명드릴 수도 없는 거고 대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냐면은
어느 지역이나 대도시들은 다 있습니다만 멀티플 리스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MLS를. MLS. 네. 그래서 저희도 시애틀이나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노스 웨스트라 그래서 이제 NWMLS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매달 나오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지표들을 갖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지역에서 네. 올렸던 동영상에도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됐든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도 뭐 타도시나 타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시애틀 지역에 오셔서 주택에 대해서 좀 내가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그 노스웨스트 MLS에서 발표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대방 에이전트가 뭘 좀 아시는 분이네. 자료를 아주 핵심을 찔러서 물어보시는 분이네. 이렇게 바로 긴장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영상에서 인벤토리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이제 반응이 네. 좋았었는데 네. 사실 인벤토리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매물이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그렇죠. 이제 소비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냐. 그렇죠.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리스팅을 다 팔아치우게 되면은 몇 달이 걸리느냐. 이게 아주 단순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노스웨스트 MLS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놀랐던 네, 게 네. 왜 5개월에서 6개월이 좀 네.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네. 그리고 대단히 긴 기간이잖아요. 예. 반년이고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시애틀에서 오시긴 했지만 예. 아직 인벤토리가 1.5 1.5 앞뒤짝이. 사실 이러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런 네. 부분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양상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엄청 다르죠. 지금 시애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도시 중에서 물론 이제 시애틀이 예전에는 그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도시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미국 내에서 트렌드를 리드하는 도시가 됐죠. 예전에는 LA에서 어떤 트렌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시애틀 오기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LA가 먼저 집이 오르면 1년 뒤에 시애틀 집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지금은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시애틀이 오르면 LA가 그 뒤쯤 따로, 그러니까 LA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시애틀에 계신 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는 거고, 시애틀이라는 데가 왜 그러면 자꾸 비싸질 수밖에 없냐. 이제 지난번에 이 말씀도 드렸는데, 시애틀 도심을 이렇게 컴파스로 딱 찍으면은요, 보통 도심이 발전이 되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보통 이렇게 원으로 되잖아요. 시애틀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반을 잘라서 완전히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지극히. 그러다 보니 시애틀 집 가격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시애틀을 기준으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드리는 거지 이제 시애틀을 많이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점을 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애틀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 왜냐면 저희도 그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강의 녹화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료를 최신화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커머셜 뉴스들이 팍팍 뜨고 최근에 또 코비드 재료가 있었으니까 또 주택 가격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좀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떨어지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 저희가 다루는 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주요한 주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텍사스 오스틴이 그래도 다른 지역들 대비 데이즈 온 마켓이라는 지표라든지 거래가 굉장히 호흡이 길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갑자기 이제 수요가 폭증하고 어지간한 중소도시를 랜덤으로 찍어도 수요가 꺾이는 동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을 다시 완전히 엎은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로 필드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가격은요. 근데 공급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를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내놔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빌더들이,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빌더들이 빈 땅을 사서 아니면 오래된 집을 사서 털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려면 나는 3%대의 이자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면 6%가 넘는 이자를 사야 돼요. 2배가 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많이 신규 주택을 나오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이 나오는 게 월등히 많지 않겠습니까? 월등히 많은 공급을 쏟아내줘야 되는 이 군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주택을 지어서 파야 되는 디벨로퍼들. 이 사람들은 빈 땅을 사든가 오래된 집을 사든가 거기에서 이거를 헐고 퍼밋을 받아서 일꾼을 구해서 자재를 사서 올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난 코로나 때로 무슨 상황이 왔습니까? 인건비가 엄청 올라갔죠. 자재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좀 내려간 게 맞습니다. 근데 물가라는 것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면 옛날만큼 안 내려가요. 아직도 비쌉니다. 아직도 사실 비싸요. 올라간 인건비가 깎이지는 않죠. 보통은. 잠깐은 내려갔는데요. 예전만큼 내려가 있지가 않다 보니 또 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오피스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제 융자를 많이 줄인 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일반적인 상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디벨로퍼한테 융자를 주는 것도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디벨로퍼한테 주는 것도. 그러다 보니 신규로 집을 지어야 되는 디벨로퍼도 은행에서 그만큼 융자 받기도 힘들어졌고 자재값 인건비도 비싸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많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벤토리를 늘려야 되는 이 두 군집이 인벤토리가 많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바이어도 물론 줄어들었겠습니다만 높은 이자율로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인 셀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의 공급을 눈에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된 거예요. 이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게 이자가 올라가니까 집이 쏟아져 나와서 집 가격이 내려가겠지? 난 내려간다면 사야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네, 그게 물론 그렇게 되는 도시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사 가시고자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도시잖아요. 그것도 산업적으로 좀 잘 발달되어 있고 네. 학군들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한국 마켓들도 많고 대부분 이런 데들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데들은 그런 타격들을 훨씬 덜 받은 거죠. 집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물론 최고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는 내려갔을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이냐? 이제 지금 뭐 계속 그 FRB 얘기들도 뭐 한국 신문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이자를 과연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자율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작년 5월, 6월 이후로 이제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던 거는 네. 어디까지 올릴지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캡이 뭐 0.25나 0.5나 올린다 네. 한들 네. 사실 그 이상 가기는 이제 어렵죠? 미국 체력이 이제 그렇죠. 체력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한두 번만 더 올릴 거다. 그럼 네. 이미 상방은 정해졌고 네. 이미 사람들은 6%, 7%짜리 모기지 금리에도 익숙해졌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제 바이어, 셀러, 수요 공급 플러스로 네. 이 20대 후반, 미국 네. 나이로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조금 자산을 모아서 네. 이제 퍼스트홈 바이어가 되는, 그러면 이제 신규 구매자들이 더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집을 사야 되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분들은 또 조금 연봉이 높은 분들이 네. 좀 많이 포진해 있고, 네, 네. 사실 금리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가 별개로 좀 이 경쟁을 좀 가속화시킨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정확한 포인트세요. 지금 아무래도 뭐 이제 IT 관련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나이도 좀 젊고 연봉도 좀 높고 성향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들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망설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융자라는 게 30년짜리 융자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먼은 30년으로 하되 앞에 10년만 고정한다든가 7년 고정, 5년 고정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게 이제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이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은행 이자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그 보수적으로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오늘 나와 있는 매물을 오늘 팔리는 속도로 했을 때 정말 작게 잡으면 3개월, 진짜 많이 잡으면 6개월 요 정도 안에 들어가야 부동산이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건전한 상승이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3% 미만, 2%대 앞뒤짝 가면서 부동산은 요거의 2배인 뭐 한 4%, 5%, 진짜 많이 가봐야 6%? 요 정도로 성장이 돼야 요게 이제 균형 있는 이제 성장이 되는데 뭐 한동안 집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막 15%, 20%씩도 막 올랐고
또 뭐 미국 정부에서 돈을 무한정 막 찍어내서 코비드 때 막 풀고 하면서 이 돈이 회수가 지금 아직까지도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이자율을 올린다 한들 이 돈이 다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까도 그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자를 안 올리는 이유가 안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자율을 올린다고 해서 더 이상 돈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경기만 나빠지지 이게 돈은 들어오더라도 경기는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돈은 안 들어오고 경기만 죽이는 입장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리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유지는 할지언정 그렇죠. 분명히 이제 길게는 2년 동안 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은행도 지금 파산하는 은행도 몇 개 나오고 있었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하는 여기에 물려서 오피스 투자한 그 은행들이 자꾸 물려서 이슈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그 은행 파산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은행 파산하는 은행들이 왜 파산을 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주 고객들이 누구냐를 보셔야 돼요. 그 파산하는 은행들의 고객들이 네. 누구냐. 지금 뭐 어디 그러면 다 아실 만한 그 미국 은행들이 이제 몇 군데가 파산을 했죠. 어떤 곳은 미국 전체 랭킹 50위 때도 네. 있었고 10몇 위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랭킹 10몇 위면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인데 그 은행의 주 고객들이 누구였냐면 실리콘밸리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스타트업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IT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하시는 와이너리가 왜 그 스타트업 와이너리 같은 경우도 네네. 왜 그게 공격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냐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도박성이 있습니다. 와이너리도. 그러면 날씨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 안 되죠. 예측이 또 불가능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캘리포니아가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죠. 지구 온난화로 그 어느 정도는 약간 찬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가. 근데 이게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파밸리 그 노스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에서 지금 오레곤주나 그 위에 있는 워싱턴주로 이 포도밭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오레곤은 꽤 춥지 않습니까? 오레곤은 캘리포니아 놀스에 비하면 상당히 춥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추워져야 이제 그 포도 알갱이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제 당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런 그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지역, 특정 인더스트리에 많은 투자를 했던 은행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 중에서 지금 뭐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은행들은 없습니다. 연준에서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무슨 액션을 할 건데 별다른 액션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그냥 일부러 놔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갈 회사는 그냥 그대로 그렇죠. 파산하게 놔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쓸 게 지금 금리를 유지하면서 사실 지금 진행해야 되는 좀 더 큰 액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 2007, 8년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는 부실 기업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체들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한번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죠. 돈을 발행을 했어도 그 돈을 얼토당토 않게 엔드 유저인 일반인이 빌려가게 돈을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은행에다 주면서 은행만 배불린 일이 됐거든요. 자기네가 돈을 빌려줬던 일반인들이 비즈니스가 망하거나 건물이 망하면 그걸 헐값에서 은행에서 사서 은행 브랜치만 늘어났어요. 2007, 8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비즈니스가 은행 점포였어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 리테일, 작은 리테일이네요. 작은 리테일들이 다 망해서 네. 건물들이 비어나오면 그걸 좋은 자리가 은행에서 사가지고 주유소였는데 주유소 없애버리고 리테일 건물이었는데 리테일 건물 없애버리고 자기네 점포를 만들었단 말이죠.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를 미국 정부도 겪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는 거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러 가지 미국의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발생하는 노트 그런 이제 모기지 증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모기지 증서를 무한정 사줘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이걸 사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없어졌네? 융자 줘도 되겠네? 정부에서 사다 주니까 여기에서부터 2013년도에서부터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처음에는 돈만 찍어내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했다가 전 똑똑한 사람 많겠어요. 경제학자는 다 했을 것이고 정치인이랑 정치인과는 다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정책은 실패를 했다. 그 실패한 정책을 1년을 끌어갔단 말이죠. 1년을 두고 봐야 네. 되니까. 정책이 실패할지 아닐지를. 1년 뒤에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은 계속 파산만 양상을 하고 있고 멀쩡한 기업체가 무너지고 있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 대출하는 그 부분도 규제를 했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이제 건전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머셜 지역에 관련된 투자를 하려면 오피스 건물은 아닌 것 같고요.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지금 공급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바이어도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좋은 지역의 적당한 가격대들은 주택이 없어서 못 판단 말이죠. 아직도 멀티플로퍼가 들어가고 있고 그럼 그 지역에서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은 렌탈하우스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수익이 좋아요. 공실이 없어요. 그럼 같은 커머셜이라 하더라도 오피스 건물이 다르고 아파트 건물이나 그 렌탈하우스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이 나빠졌다고 해서 아이고 미국 경기가 다 나빠져 이게 아니에요. 예, 그 분야별로 그런 지역도 그런 특성이 있는 인더스트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더스트리도 네. 있다. 또 주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뭐 벨뷰를 제외한 그 인근 에리아로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180만 불, 190만 불 이게 200만 불 가차이 되면 벨뷰랑 차이가 있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비싼 가격은 안 팔리고 있고 120만 불에서 150만 불 사이는 없어서 못 팔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현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 이거를 그냥 하더라 통신, 사이비 통신 이런 데를 듣지 마시고 정말 공신력 있는 데를 찾아서 정말 올바른 얘기를 지역적인 얘기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